아니 뭐 방송하는 날마다 이런 게 터지니까 뭐, 목요일은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안 세겠지. 안 세겠지. 예. 저는 사실 저번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저번 주부터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예. 토요일 날 저녁쯤에 이거 월요일 날 너무 아이템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런 고민은 정말 쓰잘데기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우리 매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 먹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막 형님이랑도 카톡하고 막 온 사방에서 막 나도 이제 연락을 막 했었거든요. 제가 어제 그게 한 7시였나? 제가 그죠? 처음 아는 게 맞아. 그때 이제 고기 먹으러 와이프하고 둘이 가다가 나도 고기 먹고 있었어. 고기 먹고 그래서 있었어. 저는 그때부터 먹으면서 4시간 계속 통화를 했어요. 4시간 동안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뭘 먹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그 당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온갖 군데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12시 한 반쯤에 그 기사가 한번 떴죠. 그게 여러분 그 쿠키뉴스라는 데서 기사가 하나 먼저 떴었어요. 맞아요. 예. 그게 뭔 개소리야 그랬는데 맨 처음에. 이응수라는 이제 기자분이 이제 쓰신 건데 그분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기사를 쓴 분이에요. 대선 때 자꾸 여권 핵심 관계자 말로 막 뭐가 나오는데 그게 얼추 맞는 것도 같고 너무 센 것들이 많았어요. 뭐 그렇죠. 선대에 관련해서 뭐 그렇죠. 없애야 된다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뭐 누구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말고 다른 장 씨예요. 그분 그거다 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본 이준석 당시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만든 거지. 윤핵관이 누구냐? 그게 그 기사를 쓴 기자분인데 그래서 이 기자분이 또 그런 톤에서 이 기사를 썼길래 이거 뭐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너무 발언이 세요. 그 기사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오전 상황, 점심 상황이 터진 거죠. 그게 채널A 기사 처음 그렇지. 저녁 방송에 한 6시 반쯤인가 7시쯤에 처음 나온 거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선도 사실 어제 뭐 물 먹었고 물을 먹었죠. 그지 채널에서만 나와서 이게 맞나? 근데 내가 너무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사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게 떴잖아. 이관섭 비서실장 그리고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윤재옥 원내대표 사퇴 요구했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죠? 뭐 기사가 저렇게까지 나왔으면 그런 말이 오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뭐 댓글에도 나오지만 김태현 변호사 그 방송 라디오 아침에 맞아. 나도 봤어요 아까. 그래서 형이 뭐라 그러나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봤어요. 제가 그거를 토요일 날인가 연락이 와서 나와달라고 월요일 날 나와달라고 해서 그냥 뭐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곤란하다고 안 나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제가 아는 한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침에 지금 이 상황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비대위 회의도 하기 전이잖아요. 아침이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저는 당을 위해서 이건 당연히 봉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합하기 위한 그 조건을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진 비대위원이 비대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오늘 내에 그 기사에 언급됐던 소위 친윤이라는 의원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집단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거나 이거 여부를 봐야 되는데 특히 뒤에 부분 친윤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 집단적으로 의총이라든지 이런 연명을 통해서 다수가 막 목소리를 내면서 압박을 하는 옛날처럼 압박하면 당의 구조상 당이라는 데 구조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 그게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거기는 앞엔 빼고 뒤만 들으면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버티기 어려워. 뭐 이렇게 잡히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는 그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해를 마시길 저는 뭐 누가 버티고 안 버티고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확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몇 분이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뭐 댓글도 달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그런 마음에 한 얘기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방송. 내가 그 방송도 봤고 그리고 그 기사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 희석형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이 뜻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올려놓은 예고 저기 그 거기에 내용이 있더라고. 예. 두고 보자 윤희석 뭐 이러면서 막 아니, 써놨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그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은요. 그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다 쳐서 올라가잖아요. 기자분들이 이제 그거를 따서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다 듣고 쓰는 거랑 그냥 그것만 보고 쓰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말이 길어지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돌멩이님 함정물카 목사의 기자회견 폭로에 대한 사실 여부와 정부 여당의 입장과 대응이 궁금합니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저희가 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사는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빵 해가지고 어제 아침에 갑자기 뭔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네. 최소한 뭔가 물밑에서 뭔가 대통령실 혹은 친윤 의원들 뭐 중진들 하고 비대위하고의 갈등이 좀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등이라는 것보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그 예민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김건희 여사에 되죠. 대한 거.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식.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하다가 와서 하는 얘기들, 즉 특검법의 어떤 불합리성, 그렇지. 위헌성, 뭐 이런 정파성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맞서 싸워주기를 당연히 바랄 거고, 특히 그 몰카 영상에 대해서도 이 몰카라는 거 이게 범죄이고 1차적으로 김건희 여사 피해자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풀어주기를 아마 그런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지 몇 분들의 의원들이 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발언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목요일 오후에 나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해결하면 될 일, 생각하면 될 일 이 발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 같은 느낌도 그렇게 좀 있었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 여론에 따르자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사과하라는 여론이 더 많다. 그럼 이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과 가까운 뭐 의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다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통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저는 봤어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말한 거는 이 뜻이다. 이걸 서로 얘기 안 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오해가 쌓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 물론 중요하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닐 수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리고 굉장히 여론의 붐업을 잘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했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직접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보면 지지철에 뭐 기대한 것을 철회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사퇴하라? 그거하고 등치시킬 수 있냐 여부도 있는 거고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저는 주변 참모들의 보좌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모들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한 석 달 정도 대통령이 후보실 때 맞아요. 제가 차를 옆에 그쵸, 같이 같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이고 이런 걸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석 달을 같이 타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옳은 말 이건 이렇고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대로 그게 통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이니까 어렵겠죠. 제가 후보 시절에 제가 뵀던 분보다 훨씬 더 큰 분이 되셨으니까 제가 그걸 가늠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할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편한 대로 갔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보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듣는 또는 접하는 사람이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경이. 그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치우친 생각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보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이 민심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제대로 전달이 됐다면 이런 상황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참모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르고 안 자르고의 문제는 뭐 변론으로 하고 제가 누구 특정 개인 뭐 네.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 대통령 시스템이 그래요. 모든 대통령이 거의 실패에 가까워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보라는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전달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를 가지고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런 사태가 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 대통령 체제의 문제점은 굉장히 생각할 부분이 많다. 윤 대통령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성공한 대통령을 저희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을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켜 달라고 국민들께 호소를 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오는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저부터 반성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 보고 좀 놀랬거든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용 의원. 제가 오늘은 좀 작심하고 저도 좀 화가 나서 뭐 친윤 이용 의원이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사관 민주당이 들깨처럼 달려들 것이다. 계속 저걸로만 할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 못 봤냐. 그러면서 저게다가 이제 또 한 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까지 저거 의원들 단톡방에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쿠키뉴스 기사예요. 그러니까요. 지지를 철회했다.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저는 사실 그 기사 이게 무슨 도그 스피치야 약간 이러면서 봤거든요. 처음에 사실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근데 저런 논란 저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고 피해자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지 우리가 무슨 사과를 해. 이런 쪽에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철규 의원 보니까 이철규 의원도 비슷해. 피해자인데 무슨 사과를 하냐. 그리고 그래도 그 과정을 그럼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 물으니까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이건 망언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대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부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했던 얘기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어쨌건 백을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 좀 국민들한테 좀 낮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 국민들이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당연히 대중들이 예전과 다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물러나라고 해도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는 분위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뭐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 의원부터 얘기를 하면 이용 의원이 저하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사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는데 이용 의원이 총대를 메고 이렇게 대통령실의 의견을 대변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의원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 말도 일리가 있어요. 사과 한 번으로 끝날 거라면 저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과만 하면 끝나느냐? 저쪽에서는 그럼 수사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견 맞으나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저도 감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는 골수 저희 지지층에게는 통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래요. 맞아요. 딱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국민이 듣고 싶은 이면의 상황이 있다. 왜 받았냐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국민들로부터는 안 좋은 인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거기다가 국민들이 뭘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제가 방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면 그럼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기사를 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형님도 현장에 계시고 하니까 지금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어려운 선거인지는 다 알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굉장히 큰 부분이 어쨌건 영부인 리스크고 그 리스크라는 게 지금 특검하고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저 디올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과 한 번으로 끝날 거면 저도 동의하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결국
뭐 이런 단어 정말 싫지만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가 되고 이걸로 선거가 끝나게 되고 저희한테 불리할 거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정말로 고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도 생각하면서 저희가 방어할 건 방어하면서 두 개가 이게 양립이 가능한지도 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저희가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의사소통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이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마치 성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게 어제 오늘의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공작이고 그냥 아까 어떤 분도 뭐 그냥 놓고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팩트면 그렇게 알리면 돼요. 그걸 왜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만 하면 비대위원장 아웃이야? 이게 당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딱 그런 느낌이야 현재.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처럼 보이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일정 부분 팬덤을 형성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그 누구도 정치권에서 보이지 않았던 고지 곧대로 말하는 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거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 없어도 지적할 수 당연하죠.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옳은 거를 옳다고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냐.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맞아요. 던지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그건데 네. 마치 저희가 뭔가를 가리는 것처럼 마치 국민한테 숨기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언행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답답하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지금 이런 상황이 딱 터지고 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만 하면 무조건 이거는 뭐 다 그냥 다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아마 지금 여기 대부분의 시청자분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채널A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이 소위 말해서 트러블이 생긴 게 뭐 당의 사당화, 뭐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거기서 왜 손을 들어주느냐, 결국 한동훈이 자기 사람만 신고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늘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김건희 여사 이슈인데 요 얘기는 차마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끌어다가 하다가 다 들통나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게 거예요. 돼버렸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24시간 지나니까 나오는 게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투명한 공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보고가 생략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그냥 남의 지역구에 꽂아놓은 것처럼 손들어줬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밝혀진 걸 보면은 인재혁 위원장 이철규도 있었고, 그렇죠. 윤지혁 원내대표도 있었고, 사무총장도 있었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있었고 그분들하고 다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뭘 그렇지. 상의를 했느냐? 인천 계양을에는 원희룡, 마포을에는 김경률 이렇게 우리 당의 센 분을 뭔가 배치를 시켜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다 공유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님 말씀대로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여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돼서 대통령이 오해했다면 네. 그러면 다행인데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인데 이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 합의됐던 내용을 한동훈 위원장이 사당한다는 취지로 공격하면서 이게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한 거에 대한 불쾌감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 뭐 몇십 년 같이 있었던 무슨 후배고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다는 거야. 그걸 제가 바로 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금요일 날에 그 눈높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그 공천 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 손들어준 거. 이게 이제 결국은 맞구나라고 저도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했고 이게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 말이 되냐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매일 만나도 서로 사정을 모를 수가 있는 거고
여의도에 떨어져 있는 당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뭐 어떻게 이렇게 매일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29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바로 1월 1일부터 이제 신년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국 돌아요. 그게 끝난 게 불과 지난주예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서울 그 김경일 비대위원 손 들어준 게 그렇지. 마지막 수요일이었나 날이잖아, 그게. 그죠? 예, 수요일. 네. 그 상황에서 15, 16, 17일이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정신없이 갔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랑 뭐 밥 한 끼 안 먹었다는데 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에 뭐 관저에 한 번도 안 왔다. 아니 언제 가냐고. 뭐 그런 얘기까지도 일정이 나오더라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듯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전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참모들이 제대로 그 정보를 전달을 못했을 경우 또는 정보를 알았음에도 전달을 안 했을 경우 전달이 됐음에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을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결국 저는 그 실패를 더 크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이제 내일부터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게 소통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지금 계속 기사상으로는 언론 보도상으로는 결국 공천은 핑계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소위 말해서 확 막아서 이건 범죄 피해자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쪽으로 가야 될 거를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불쾌감 때문이냐. 만약에 후자라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좀 아무런 상황이라고 되게 생각해요. 이제 적은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잘 보시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단에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몰카 범죄에 의한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실행된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일단 피해자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는 나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그러나 국민들 그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이 있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것까지 그래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걱정할 부분이 있다까지 얘기는 목요일 날 한 얘기고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기자가 또 물어봐요. 어제 발언 때문에 용산하고 갈등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왜냐? 잘 보세요. 용산이나 본인이나 국민 눈높이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갈등이 있겠냐라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오버해서 생각하면 국민 눈높이 여론이 과반이 사과하는 걸 원하니까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용산과 당을 이간질시키는 세력이 있다. 이 단어가 나와요. 용산과 당을 이간질시키려는 세력이 있다. 옳았구나 하면서 그 단어를 딱 꼬집어서 그렇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거가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볼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어쨌건 뭐 김경률 비대위원도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도 김경률 비대위원 뭐 사퇴시키거나 할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만약 오해한 거라면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국민 눈높이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또 한 번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없이 총선 치를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죠.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눌러서 그냥 몰아낸다면 누가 총선을 지휘하고 그럼 뭐 그냥 이관섭, 윤재옥 두 분이 총선 지휘하면 될까요? 안 되지. 일단 이제 그분들이 뭐 총선 치르지 안 치르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저희 당 당원 당규를 보면 저희가 이제 비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잖아요. 정상적인 최고위원회 체제가 무너지고 비상한 그렇죠. 비상 상황이잖아. 그죠? 이거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임시로 들어온 지도 체제입니다. 근데 이 지도 체제를 바꾸는 규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전당대회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새로운 정식 지도부가 오지 않는 이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지. 비상대책위원장을 설령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느냐? 자진 사퇴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대표는 그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체제가 그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의 찬성이라든지 뭐 세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진 사퇴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한 사람 모셔오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헌 단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헌에 돼 있습니다. 96조에 뭐라고 있냐면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 그러면 그렇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사퇴를 했다고 쳐도 다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만한 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 직무대행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없으니까. 당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너무 억지예요.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복잡하죠?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뒀을 경우에 네. 당대표 권한대행이냐? 아닙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대행이에요. 1순위 대행입니다. 1순위 대행. 그건 있어요. 사고나 거리로 비대위원장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후순위가 1 원내대표, 2순위가 다선의원인데 다선의원이 여러 명이면 연장자 순이에요. 맞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는 순간 윤재욱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되는 거지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후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복잡하죠? 네. 우리 당은 이 중차대한 선거를 당대표도 없고 비대위원장도 없고 비대위원장 대행이 치르는 선거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당이? 아니 그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망하는 거야. 아니 회사에 회장도 없고 사장도 없고 그렇지. 사장 대행이 막 M&A 협상하고 뭐 제일 중요한 거를. 빅딜을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게. 그러니까 형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막 상상력이 동원이 돼서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다. 옛날에 이준석 전 대표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윤리위에 제소합니까? 그렇지. 공천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별지라시가 다 있더라고. 상의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별 얘기가 돌아요. 근데 그게 당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핵 버튼이에요. 그렇지. 공멸입니다. 이거 누르는 순간 다 죽어요. 근데 지금 그걸 주장하는 분들은 감히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 국회의원분들도 있고 한데 자기 공천 때문에 그 얘기한다고 저는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 때문이죠. 그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 보시면 공천 받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오늘도 어. 몇 분이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막 페이스북에 올린 분들이 있어요. 그렇더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어. 한번 찾아보세요. 기사 보시면. 그분들이 과연 당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인가.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맞아요. 제가 실명 거론 안 하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당을 위해서 생각 한번 해봤냔 말이에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진짜 당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면 솔직히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날아간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짜 영남 자밀련 됩니다. 영남 자밀련도 자밀련도 어려워. 쉽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자 국회의원 300석은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의석 분포를 한번 보세요. 이거 180석 한번 줬다가 4년 동안 이 난리를 치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핵폭발을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겨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핵폭탄을 눌러? 누르는 거지 지금. 지금 어제 나 누른 줄 알았어 그냥. 그래서 아니에요. 어제 눌렀구나 해가지고 나 진짜. 영화 있잖아 이렇게 탁 하는 거. 지금 그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맞아. 벌써 5,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그렇죠, 좋아요 숫자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보고만 계시지 좋아요를 말고 잊으셨어요. 좋아요 빨리빨리 많이 좀 옆에 바로 밑에 버튼 있잖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점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당에 입당을 한 게 이제 2007년이거든요. 제가 이제
모 전자회사를 관두고 정치를 하겠다고 온 게 2007년인데 중간에 뭐 미국도 잠깐 가고 한 게 그치. 있지만은 그러면은 2007년부터면 어떻게 됩니까? 한 15, 16년 더 지났잖아요. 당에서 제가 혜택을 많이 받았고 뭐 대변인도 오래 하고 했지만 뭐 공천은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당의 혜택을 받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시고 쉬었다가 뭐 10년 만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뭐 5선, 뭐 4선 뭐 이러하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 뭐 사퇴라든지 뭐 당을 위해서 어떻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당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땐 당의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왜 당을 위한 생각 안 하고 본인 생각만 하시냐. 저 진짜 여쭙고 싶어요. 진짜로 정말 그냥 아예 뭐 여당이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 건지 그래도 자기는 배지달 수 있으니까 이대로 가도 좋으냐. 너무너무 최악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도 쌓아놓은 말을 한번. 정말 진짜 제가 좀. 진짜 붙들고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몇 분들 누군지 아는데 진정으로 본인이 당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본인 공천에 유리할 것 같은가.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헌신과 희생.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거나 뭔가 당에 부담을 주는 언행을 했거나 그렇지.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된 사람 제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살려면. 거기서 안 제껴지려면 그 사람이 나가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형님이 또 이렇게 열받아. 자, 우리 댓글 좀 봅시다. 네. 붙었당 라면님, 윤희성님, 백성무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맨스테이님,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전 다 좋아요. 저희 많은 게 함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님, 희성님, 성무님, 정치화사 잘 보고 있고요. 윤통이랑 한 위원장 만나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의견들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되면 안 돼요라고 하셨고요. 네, 서채영님,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했지만 마마님한테는 충성하는 착한 남편 같아서 실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요게 않아요.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국정을 물론 가족이 중요하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늦게 결혼을 하셨고 자녀도 없으니까 얼마나 부인에 대한 애정이 많냐. 그거는 맞아요. 그것과 국정을 혼동하거나 국정에 우선하여 가족 간의 어떤 의리와 정을 앞세우느냐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 분,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저는 많이 들었어요. 직접. 그런 공적 의식이 없이 선거에 나가서 당선될 수가 없어요. 공적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결국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후보 시절에 형님이 어쨌건 수행을 하셨으니까 같은 차를 타고 그죠? 저는 확신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사안을 간단하게 또 너무 쉽게 너무 한 사람을 뭔가 비하하면서 뭐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기를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신정혜님, 감사합니다. 또 항상 이렇게 너무 많이 후원을 해줘요.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길까봐 사태에 대한 아쉬움도 삼켜버립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보여 종일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안타까웠고 봉합될 듯 한다는 뉴스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소수 여당의 굴욕을 더 견뎌낼 자신감만 있는 듯 한 일부 우쭈쭈 정치인들에게는 지지철의 압박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김독전님, 역시 윤희석 의원님 사과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할 듯 선물이 1년에 1000개가 넘게 들어와요. 그 말씀은 네. 1000개가 넘는다는 건 뭐 동영상에서 나왔던 얘기인가요? 저게 저도 저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노바디님, 이렇게 생각이 바른 진정한 보수 두 분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꼴통 보수 좀 데려다가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10만 갑시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맨스테이님, 전쟁터에서 항상 문제가 있고 삐걱거립니다. 전쟁을 이기는 쪽이든 지고 있는 쪽이든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돌멩이님, 잊을만 하면 나오는 심평 씨는 뭘 알고 멘토 이름 달고 왜 기사가 되는 거구나. 이것도 좀 짜증나더라.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 심평 저분도 그런 말씀을 하실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분의 의견이 맞다 안 맞다는 스스로 개인이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자기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예, 심평 변호사가 옳은 말씀을 하신 적도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다고 하면 그 기준만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그 기준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뭐 저분을 뭐 굳이 공격할 필요도 없고 저분의 자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네.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하지 누구 비난할 시간은 우리는 없어요. 인생이 짧아요. 인생 짧다고. 그러니까 저분 얘기를 절대 두둔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요. 우리 이번에는. 네. 제가 볼 때 이번 주 현역 컷오프 있어서 분란 만드는 것 같은데 오바인가요? 항상 이 뭔가 공천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돼가는 것 같다. 아까 형님 말한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치밀하지 않다니까요, 이 세상이. 제가 또 마징가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아, 진짜 죽겠다 정말. 네, 우리 포엑스. 그다음에 이제 뭐 약속 대련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약속 대련. 저는 참 그 얘기가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홍콩 무술 영화 찍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 대련. 뭐 이소룡하고 뭐 성룡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이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잘 봉합이 되면 상황이 굉장히 이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면 또 이제 공격할 얘기가 그거예요. 아, 일부러 그랬다. 짜고 쳤구나. 짜고 쳤구나. 고스톱도 짜고 치기 어려워요. 삑사리가 나요. 근데 이걸 짜고 쳤으면 이거는 맞아야 돼 진짜 좀. 이걸 짜고 쳤으면 그럴 수가 이거 없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소리잖아. 이게 몇 명이 동원돼야 되냐고요. 한 명만 삐끗하면 가는 건데. 부정선거 얘기할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가 이게 들통이 안 나려면요 동시에 2만 명의 힘을 막아야 된다고 제가 계산한 적도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나도 그 얘기할 때마다 맨날 이게 여기까지 막. 네, 포엑스라는 동료 시민님 어제부터 어질어질합니다. 백성들이 정치에 안정감 갖게 해주세요 제발.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리치리님 아쉽긴 하지만 역사를 보면 사과하라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비정상적이긴 한데 사과를 했던 박 전 대통령은 사과라니 오히려 더 물어뜯기고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사과 안 하고 버틴 문 씨랑 그 아내 그리고 현재 이 씨랑 그 아내 민주당 패거리들은 오히려 떳떳하게 지내는 게 이 나라 참 이상해요. 저 얘기 때문에 사과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 그 박 대통령 때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뭐 1년 전까지 계속 그렇죠. 거기서 2년 반 이상 근무를 했잖아요. 사과에 더해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과만 했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 사과하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은요 전혀 달라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의도를 갖고 지금 한 범죄에서 이렇게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 설명하기도 난감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미 이걸 기획했던 사람들은 이것까지 본 거잖아요. 이 그렇죠. 상황까지 딱 그냥 함정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여기서는 잘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 딱 씻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상황 국민이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저희가 엄청나게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엇박자가 나는 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죽하면 핵버튼이란 말을 얘기를 했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말입니다. 백상주님 성역화 만들지 맙시다. 이재명당도 아니고 누구 이야기만 하면 아우지 탄광이 나요. 요즘에 진짜 저런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진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국힘나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가 송구하고요. 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치리님 수도권 이해는 하는데 TK 주민 입장에서 뭐만 하면 TK 입장에다 영남 자민련이다 이러면서 힘들 때도 우파 정당 지킨 대구 경북 무시하는 말투 좀 버립시다. 네, 그건 제가 아까 좀 말이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딸기님 한 위원장 없이 무슨 총선? 어제 기사 보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보희님 오늘 본 방송 중 가장 맞는 말 하는 방송입니다. 윤희석 씨, 백성문 씨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저는 특히 당적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말차라떼님 검사 윤석열의 결심이 없었다면 대선 승리도 지금의 한동훈도 없습니다. 오랜 신뢰가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선아님, 백 변호사님, 윤 대변인님 늘 든든하고 응원합니다. 한 위원장님께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말한 내용을 대부분 국민이 공감합니다. 총선 승리가 윤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아껴주셔야지요. 살롬 하셨습니다. 스틸웨스터님, 지고 있는 게임에 말씀이에요. 볼넷 하나 내줬다고 최고 구원 투수를 9회 초에 내린다? 미친 거 아님? 한동훈 아님 대안은 있고? 갑자기 이준석 윤핵관 한 거에 공감이 확 가는 건 나뿐인가요? 용사는 공작일에 뭐내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던가.
대통령께서 직접 도스태핑을 하시던지 한 위원장 튕겨나가고 총선 망치면 탈당, 윤통지 철회, 유력관들 저주할 거임. 윤 대변인님 당의 당원들 걱정 좀 잘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당원이시네요. 네. 아이어른님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제가 막 울컥해요 지금. 강세영님 한동훈 위원장님 사라진 순간 국민의힘은 내 마음속에 삭제. 저 같은 분들 엄청 많지 않을까요? 웬스테이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노동교화형 15년형을 미성년자에게 선고하는 윗동네보다는 행복한 나라에 살고는 우리 행복이 더욱더 지속되기 위해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겨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선 때 생각이 나는데요. 21년도 12월 중순부터 완전히 막 10% 차로 지는 거예요. 그렇죠. 22년도 1월 1일에 정말 우울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이번 선거에 지면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우리 50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야, 그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1월 3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전면에 나서겠다 하시면서 했다가 좀 말을 과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윤 후보는 이제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뭐 배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1월 5일에 선대위를 해체해요. 그때 제일 놀랐어요. 사실 저도 맛이 갔어요. 선거 2달 앞두고 선대위를 해체를 하면 어떡하는 거냐. 그렇지. 근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뭐 지하철역 가서 인사하고 그거 뭐 이준석 대표 하란다. 그런 이제 낮은 사세를 보이면서 끌어안고 1월 7일 날 뭐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긴 건데 딱 그때하고 똑같은 심정. 오늘 그게 지금 1월 5일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가. 근데 결국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번에도 지금 이제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 후속 뉴스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접합점을 찾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사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 감정이 섞이니까 그런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 기대할 부분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지켜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이렇게 하고